한겨레 신문이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접대가 있었던 그 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접대를 받았다고 보도했죠. 그것도 수차례나요. 대검 진상조사단도 이걸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이를 덮었다는 게 요지입니다. 첫 소식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겨레 20일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3년 김학의 차관 별장 성접대 1차 수사 당시 윤 씨의 전화번호부 등에서 윤석열 이름 석자가 나왔고 윤 씨 진술에서 윤 총장과의 친분과 윤 총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검 진상조사단에서도 윤 총장 이름이 거론돼 검찰 수사단에 넘겼지만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없이 덮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증언이 별장 성접대 사건의 재수사 과정을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에게서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보도한 한겨레 기자는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기된 의혹을 2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원주 별장에 들러서 접대를 받았다라는 윤 씨의 진술이 있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라는 것 또한 다른 핵심입니다. 한겨레는 지난 5월 마무리된 김학의 사건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이 한겨레 보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대충 살지 않았다며 한겨레를 상대로 고소장까지 제출한 겁니다. 대검찰청과 김학의 수사단, 1차 수사를 담당했던 검경 수사팀뿐 아니라 심지어 조국 법무부 장관, 당시 민정수석으로 윤 총장을 검증했었죠. 그조차 사실무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 보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대검찰청 간부들 앞에선 건설업자 별장에 놀러갈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또 해당 내용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정정보도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묻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도를 접한 대검찰청도 의례적으로 밤늦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은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 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도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보도 내용에 대해 점검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했던 검찰 수사단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실제 과거사위는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법조계 관계자 3명에 대해 수사를 촉구했지만 윤 총장에 대해선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3년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검경 수사팀 관계자들의 입장도 같았습니다.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 관계자는 윤중천의 진술도 없었고 윤 씨의 다이어리에도 윤 총장의 이름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 관계자도 윤 총장의 이름이나 명함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한겨레 보도 내용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장은 완전히 정반대죠. 당시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를 맡았던 수사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윤중천은 윤 총장을 모른다고 했고 접대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겨레 의혹 보도는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면담 보고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윤 씨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지만 김학의 수사단이 접대 가능성을 살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사단장을 지낸 여한섭 대구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밝힌 설명은 달랐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해 윤 씨에게 물었지만 윤 총장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며 부인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문을 해보니 윤중천은 나는 윤석열을 알지도 못하고 조사관에게 안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도 없다. 이런 진술을 받았죠.
그런 그렇죠?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지금 그런 진술은 면담 보고서에 있는 그런 한 적 내용을 없다. 그걸 윤중천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거죠. 말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또 지난 2013년 윤 씨 사건과 관련해 1차 수사 기록과 휴대전화에 있던 1000여 명을 확인했지만 윤 총장의 이름은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화번호부, 다이어리 뭐 이런 데는 전혀 객관적 자료에는 전혀 윤석열 이름이 없습니다. 관련 의혹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진술이나 물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여지검장은 윤 씨가 윤 총장을 상대로 성접대는 물론 통상의 접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면담 보고서는 윤 씨 서명이 없는 비공식 문서인 만큼 허위 주장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별장 접대 보도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며 가능성은 열어놓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흠집 내기용 보도는 아닌지 그 배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갈등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보도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했습니다. 기사만 보고 제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걸 파악 안 해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이런 발언은 자칫 조국 장관 엄호를 위해 윤 총장 공격에 나섰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해당 보도가 윤석열 흠집 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물타기,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한국당은 또 특검 카드를 꺼내며 문재인 대통령 자녀에서 윤 총장 문제까지 모두 포함하자고 압박했습니다. 청와대는 말을 아끼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민정수석실이 당시 검증을 통해 사실무근으로 결론낸 사안이라는 대검찰청 주장에 대해선 어떤 근거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증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 드나들었다. 조사도 했었는데 그런데도 검찰이 덮었다. 이 보도로 오늘 전국이 떠들썩하죠. 법조팀 조경진 기자와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겨레와 윤 총장 그리고 당시 조사를 했던 이들의 말이 다 다릅니다. 한겨레는 윤 총장이 윤중천 씨에게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누구한테서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밝히면 이게 객관적으로 우리가 검증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의문입니다. 이 한겨레 20일 기자가 3명의 취재원을 대상으로 취재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 3명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네. 뭐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공개되지 않기 때문인데 그 부분은 네. 이제 언론 기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조국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윤 총장에 대해서 당시에 검증을 했다. 그리고 이 또한 그 우리가 지금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했다. 그리고 아니라고 자기들이 확인을 또 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당시에도 이런 소문이 있었던 건가요? 과거에 윤중천 씨가 조사받으면서 윤석열 총장을 언급을 했던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이게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내용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사실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언급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윤중천 씨조차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또 윤중천 씨의 뭐 다이어리나 전화 통화 내역에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 이렇게 나온 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랑 또 대치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물증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검찰과 경찰 측 입장인데 네. 윤중천 씨의 변호인도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회자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요. 네. 이 정치권이 들끓고 있습니다. 네. 이 더티 공작이다. 과거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 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발언인데요. 네네. 하태경 의원 SNS 한번 보시죠. 이 조국 장관의 6년 전 SNS까지 함께 게재했거든요. 네. 조스트라다무스는 이미 이런 더티 공작을 예언했다. 윤석열 죽이려고 이 똥물을 뒤집어 씌우냐며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 일각에서도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이 데자뷰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데자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MB정부의 국정원과 기무사 등 이 조직적인 댓글 공작에 도움을 받아서 당선됐다는 의혹 기억하시죠? 그럼요. 이때 최 전 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막 거침없이 수사를 벌였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일보 1면에 이 최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당시 저도 취재팀에 있었는데 지금 조국 사태만큼이나 당시 뉴스가 최 전 총장 보도로 멈춰버릴 지경이었거든요. 네. 결국에 이 최 총장은 이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었죠. 감찰 압박 카드에 이 사표를 내고 불명예스럽게 물러났고 이 수사도 흐지부지 끝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일보가 이렇게 쐈었고 이번에는 한겨레가 쏘고 있다 이 네. 얘기군요. 최 총장과 겹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네. 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정권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나선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이 윤석열 검찰총장.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일보의 대척점이라고 볼 수 있는 한겨레에서 보도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논란.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을 두고 최 전 총장을 떠오른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당시 국정원 댓글 이 특별수사팀 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이 윤 총장, 이 박근혜 정부 내내 좌천 인사로 한직을 떠돌았습니다. 검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부글부글 들끓고 있습니다. 네. 저희 법조팀이 취재해본 내용을 날것 그대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네. 검사들 반응입니다. 이 현 정권 실세 수사하면서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나와야 하냐. 조국 전선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최 총장 때처럼. 네. 최동욱 총장 찍어내기와 무엇이 다른가. 이건 공작이란 의심이 들 정도다. 이 윤 총장이 상당히 격앙된 것으로 들었다. 짧은 한마디도 있습니다. 이건 공작이다. 또 최 전 총장은 혼외자가 있었다는데 이번 사건은 윤중천 본인도 아니라고 하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일까 윤 총장도 강수를 뒀습니다. 이 해당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 청구 등 민사상 책임까지 끝까지 묻겠다면서 이 고소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는데요. 최 전 총장은 당시에는 누구를 고소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 부분이 두 총장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최 전 총장과는 이번 사건은 좀 다르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쭉쭉 리포트로도 보여드렸지만 다각도로 취재를 해본 결과 일단은 한겨레 20일에서 취재돼서 한겨레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당시에 수사 경찰도 수사 검찰도 조사단의 공식 입장도 또 김학의 수사단 단장도 심지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윤중천 씨의 변호인조차도 이번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한겨레 20일 기자가 오늘 아침에 출연한 라디오 방송을 보면 후속 보도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나옵니다. 네네.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내용까지 예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까지 흐름을 볼 땐 최 전 총장의 그 혼외자 사건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한편도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윤 총장을 검증하고 임명한 게 조국 그 당시 민정수석 때였으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사실 조국 지금 현재 장관에게는 득될 게 없단 말입니다. 네, 지금 검찰에서 그래서 강조하는 게 이번 논란이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이 끝났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 이 논란이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당시 검증을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각에서는 최동욱 전 총장처럼 이 윤석열 총장도 같은 방식으로 물러나게 하려는 거다라고 이 사건을 보고 있지만 과연 이게 조국 장관에게 유리한지를 따져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다르다. 그래서일까요? 이 오늘 오후 6시가 다 돼서 이 법무부에서 기자들에게 조 장관의 입장을 보내왔어요. 네네. 보니까 당시에 점검했던 내용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었다는 내용이 담겨져서 다시금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는 혹시 입장을 낸 게 있습니까? 공식 입장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네. 관련 질문들이 쇄도했는데 네. 언급을 삼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청와대 관계자 그때 당시에 답변을 좀 보니까 모르겠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 이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이러한 그 답변을 반복했는데요. 네. 사건의 파급력 때문에 말을 아끼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당시에 이 윤 총장을 검증했던 게 조국 민정수석의 청와대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풀이됩니다. 소위 조국 도와주기를 비춰지는 일련의 사건들로 정말 하루하루가 시끄럽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증거인멸을 했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죠. 지금까지는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 위주로 드러났었는데
이번엔 정 교수가 직접 동양대에서 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MBN이 입수했습니다. 당시 몸이 안 좋다던 정 교수는 자정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더 연구실에 머물렀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 8월 31일 늦은 밤 정경심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함께 자신이 근무하던 동양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김 씨는 드라이버까지 챙겨서 연구실에 들어가고 자정 무렵 정 교수의 PC를 손에 들고 나옵니다. 당시 조국 장관은 정 교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는 그 한토 직원이 운전을 했고요. 하고 난 뒤 제 차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김 씨가 떠난 뒤 9시간 동안 동양대에 더 머무르며 서류 뭉치를 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연구실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쯤 정 교수는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동양대를 나섰습니다. 등에는 큰 가방을 메고 오른손에는 노트북 가방을 든 상태였습니다. 압수수색 이틀 전 있던 일이라 증거인멸 시도가 아닌지 의심 가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당시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상태였기 때문에 관련 서류나 저장 장치, 노트북 등을 가방에 담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 교수의 노트북은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자료 반출에 대해 개강 준비를 하면서 수업 자료를 정리하던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장관 부인인 정 교수에게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 우려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은색 상복을 맞춰 입고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국정 현안을 챙기고자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댄 정치협상회의에는 빠졌습니다. 권영봉 기자입니다. 조국 맞춤형 기각 결정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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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로 복장을 통일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사법부는 죽었다고 항의하며 대법원으로 몰려간 겁니다. 이대로 당신들의 법치주의 파괴 행위가 계속된다면 결국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사 출신의 원내대표가 선동하는 모양이 볼썽사납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사법부의 죽음을 묵시적으로 표현하려 했겠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은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연상했을 뿐입니다.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정치협상회의는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첫날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대표가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당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4당 대표는 정치 협상을 위한 실무단을 꾸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면서 향후 실무진 구성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와 부산시 국감에서도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병권 키스트 원장은 조 장관의 딸은 딱 3번 키스트에 왔다며 인턴 증명서를 개인적으로 발급해준 직원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의혹으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키스트는 국가보안시설 1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출입 관리 시스템이 매우 엄격한데 태그 없이 출입이 가능합니까? 출입증 없이 키스트에 여러 사람이 들어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 원장은 조 장관의 딸이 3일만 방문증을 받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또 조 장관의 딸이 진하게 활용한 인턴 증명서를 개인적으로 발급해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인 이모 소장의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국감에선 유재수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비위 의혹과 당시 민정수석인 조 장관이 이를 무마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국 수석과는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조국 수석은 실물로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통화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조국 장관의 딸에게 개인 장학금을 지급한 부산의료원장 임명 과정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지만 오고돈 부산시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국산 기술로 만든 로봇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허위 인턴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키스트를 빛낸 인물에 포함돼 기념 조형물에까지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베일이 벗겨지고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 로봇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이 로봇은 깎고 다듬는 방식으로 기계를 만드는 절삭 로봇.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핵심 기술 국산화에 성공하고도 예산과 호환성 등의 이유로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시간도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업체가 대한민국의 80%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 대한 국감에선 기관 대표 조형물에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이름이 포함된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키스트를 빛낸 인물들이 이름이 쭉 써 있는데 그 조민이 아니죠? 아마 그 사람이 맞는 것 같고요. 그 조형물의 이름은 키스트를 거쳐간 26,000명 사람 전체의 명단입니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했고 3일 내지 5일 스쳐간 인턴이고 이 인턴 증명서 자체도 허위로 발급된 인턴인데 그런 사람이 이름이 키스트를 이병권 키스트 원장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상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욕설을 해 막말 논란에 휩싸인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후폭풍이 큽니다. 욕설의 대상이 된 중소상인 자영업계 단체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온 이정식 중소상인 살리기 협회 회장이 검찰 개혁을 언급합니다. 검찰 개혁을 저희는 믿고다 하는데 사실은 반신반의하고 있는 이 부분. 이때 국회 산자위원장인 이종구 한국당 의원의 욕설이 그대로 마이크에 담겼습니다. 증인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검찰 개혁까지 나왔거든요. 이 의원이 혼잣말을 한 것이라며 비난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욕설의 대상이 됐던 이 회장을 비롯해 중소상인 자영업계 단체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발언을 규탄하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회의원 사퇴를 하셔야 됩니다. 저뿐 아니고 자영업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 회장은 또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도 촉구했습니다. 동료 의원은 물론 참고인에 대한 욕설, 또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 발언까지 나오면서 국정감사장이 논란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야, 너 뭐라고 얘기했어?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구치소 직원을 고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했다.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이곤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순실 씨가 자신이 수감돼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의 직원 김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해달라며 고발했습니다. 최 씨가 주장하는 김 씨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김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했고 류호혜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만나지 말라고 강요했다는 겁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과의 서신교환, 류 전 최고위원 접견을 법적으로 막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쓸 계획은 없지만 강요 때문에 최 씨가 편지 쓰기를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메시지에서 딸 정유라 씨의 억울함을 류혜혜 씨를 통해 알리고자 하니 그들에겐 거추장스러운가 보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가족을 지키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왜 박 대통령과 나 그리고 내 가족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최 씨 측은 교도관 김 씨에게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4년 전 15억 원을 들여 서울 동부간선도로에 설치한 방음벽이 무더기로 깨진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차로 단 30초를 가는 동안에만 깨져 있는 방음벽이 70장을 넘을 정도인데 이 방음벽을 교체하려면 또 혈세를 써야 합니다. 손하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쪽을 가로지르는 동부간선도로입니다. 한낮에도 교통량이 많아 길이 막히기 일쑤입니다. 도로 양옆으로 공원과 주택이 있다 보니 해당 지자체는 4년 전 15억 원을 들여 방음벽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슬쩍 봐도 이 신형 방음벽 곳곳에 깨진 흔적이 보입니다. 가까이 가봤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방음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방음벽 유리가 줄줄이 깨져 있습니다. 이 아래쪽 유리는 대부분 깨져 있고 위쪽도 예외는 아닙니다. 방음벽 9개가 연속해서 부서진 곳도 있습니다. 직접 세워봤더니 걸어서 5분 남짓, 차로는 불과 30초 거리에 깨진 방음벽이 70개가 넘습니다. 아무래도 주민한테는 안 좋죠. 잘 보존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니까. 지자체가 깨진 유리를 갈아 끼우고 있는데도 파손된 유리 숫자는 오히려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부실공사나 불량자재 사용을 의심합니다. 바로 이제 가야 되는데 뭐 약간 틀어진다든가. 불량이 난 거죠. 건강에. 지자체와 시공사는 해당 방음벽이 강화 접합 유리인 만큼 깨진 유리가 당장 차량이나 보행자를 덮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시가 방음벽 파손을 조사했지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당장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깨진 방음벽을 교체하려면 비용이 수천만 원인데 앞으로 유지 관리를 하는데도 세금이 투입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공사가 잘못했다면 당연히 이제 저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서로 좀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초까지 깨진 방음벽을 모두 교체하는 한편 방음벽 재질을 바꾸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흔히들 우리나라는 총기 청정 국가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최근 5년간 미수거된 총을 조사해보니 400정이나 됐습니다. 총기 사고가 터질 때마다 경찰은 총기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달라진 게 없던 거죠. 안병욱 기자입니다. 귀농한 70대 노인이 면사무소에서 총을 쏴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경북 봉화 엽총 사건. 이 노인은 당시 파출소에 맡겼던 자신의 엽총을 가지고 나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총기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경찰에 총을 맡겼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꺼내 쓸 수 있는데 경찰은 사고 직후 총기 출고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총기 관리는 여전히 부실했습니다. 지난달 22일 경기 용인의 한 쓰레기 적치장에선 공기총 한 정이 발견됐는데 추적해보니 지난 2010년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남성의 공기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지금까지 남성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 이 총이 본인이 분실했는지 도난당했는지 또는 자기가 버렸는지조차 지금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심지어 경찰이 범인 진압용 테이저건을 분실하기도 하는 등 총기 관리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회수하지 못한 개인 총기는 최근 5년만 봐도 전국적으로 400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1년에 한 번씩 일제 점검을 하고 있지만 관련 법에 총기 분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등 제도적 공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가족들이 총기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회수를 할 수 없는. 총기 분실은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리 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최근 집값이 뛰면서 일명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업소는 아파트 계약서 한 장 써주고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수수료를 챙기게 되거든요. 하지만 중개업계 입장은 또 다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흑석동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 시세가 13억 원에 달하는 등 웬만한 서울 아파트 값은 10억 원이 웃을 정도로 크게 올랐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0채 중 8채는 9억 원 초과 아파트였습니다. 매매가에 연동되는 중개 수수료 역시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집값이 9억 원을 초과하면 0.9% 이하에서 수수료를 협의해야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통상 최대치를 부릅니다. 집값이 10억 원이라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각각 900만 원씩 1,800만 원이 수수료, 부가세까지 더하면 2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부동산에서 서류만 쓰는 건데 너무 수수료를 과대하게 많이 떼간다고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중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미 3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계는 전국 공인중개사들의 월평균 거래는 2.1건, 연평균 수입은 3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집값의 구간대별로 수수료를 정액제로 한다면 다툼의 소지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매 금액대별로 세분화해서 고정 요율화 한다면 고객과의 분쟁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봅니다. 지난 2014년 중개 수수료가 마지막으로 개편됐지만 이후로도 집값이 치솟으면서 수수료 과다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7,800만 원짜리 차를 마지막 최대 할인이라고 해서 7,100만 원에 샀는데 한 달도 안 돼 이 차를 6,500만 원에 판다고 합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너무하죠. 이런 황당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만 정작 책임지는 이는 없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남시에 사는 박 씨는 지난달 아우디 딜러사의 사전 예약 프로모션을 통해 Q7 차량을 샀습니다. 제가 698만 5천 원을 정확하게 이제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7,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판매를 할 때 최대한 이제 할인된 금액이고 더 이상 추가 할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전국에 있는 아우디 딜러사들은 더 이상의 할인은 없을 것이라며 차량 판매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전 예약을 할 정도로 이렇게 판을 크게 돌려놓고 나중에 추가로 디스카운트 한다. 그러니까 아우디가 그렇게 야말 있게 영업하진 않거든요. 9월 한 달 동안 국내에 판매된 아우디 Q7 차량은 1,500여 대. 그런데 프로모션이 끝난 직후 사전 계약 구매자들에게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0월이 되자 기존 할인액의 2배에 달하는 1,300만 원가량의 차량 할인이 시작된 겁니다. 확인했을 때 딱 드는 느낌은 이거 사기당했다 이렇게 느꼈죠. 그러나 정작 딜러사와 아우디 본사는 서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 아우디 본사에서 내려와서 절대 할인 없다고 그래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같이 들었습니다. 고객들 단어도 하는 리테일 할인은 딜러사들에서 개별적으로 전문가들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최저 가격은 다시는 없다라고 하고 바로 또 낮춘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를 기만한 이럴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현행법으로는 본인이 장기 기증을 서약하거나 유언으로 남겼더라도 유족이 반대하면 기증이 안 됩니다. 지난해만 해도 무려 64%가 유족 반대로 무산돼 유족의 동의 절차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만성 신장염증으로 투병 중인 오현석 씨는 4년째 신장 기증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당첨되지 않은 복권을 산 것처럼 누군가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장기 기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장기 기증은 기증 희망 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유언을 하고 사망 후 촌수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족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현장에서는 장기 적출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나면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기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지난해 유족 반대로 인한 장기 기증 무산 비율은 64%였습니다. 1980년대부터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의사 존중법이라고 해서 본인이 결정하면 유족이 번복할 수 없는 이런 법적 근거로 만들어졌거든요. 제도의 정비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장기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축구장의 2.5배 면적에 한때 지방의 청와대로 불릴 만큼 호화로운 집. 임대료는 물론 세금과 관리비도 내주고 최신 가전제품과 운동기구까지 공짜로 살 수 있는 집. 그 집은 관사입니다. 주로 고위급 관료나 비연고지에 발령받은 공무원들의 주거지로 사용되는 관사는 교통의 발달과 연고지 위주의 배치로 점점 사라지는 추세지만 아직도 제법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호화롭게 말이죠. 지자체장들의 호화 관사 문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늘 나오는 얘기니 더 말하면 입 아플 지경. 그런데 이곳 얘기는 좀 해야겠습니다. 5년 전 세월호 참사로 조직 해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부활한 해양경찰 얘기거든요. 현재 해경이 운영하고 있는 관사는 전국에 1,600곳. 그중 간부들이 쓰고 있는 관사는 30곳인데 이곳에서만 지난 5년간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산 비용이 1억 6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400만 원이 넘는 에어컨과 냉장고, 200만 원이 넘는 책장, 100만 원이 넘는 청소기, 300만 원에 달하는 헬스용 자전거까지. 요즘 다 그 정도 하지 않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수도세와 전기요금, 인터넷 비용 같은 각종 생활요금으로 2억 4천만 원까지 썼다면은 얘기는 좀 다르죠. 관사 운영비는 규칙상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돈 전부 다 세금인 거 아시죠? 더 기가 막힌 건 관사 생활하는 간부 30명 중 25명이 자신명의 집을 갖고 있는 상태로 그 집은 전세나 월세를 놓고 공짜로 관사에 살면서 말 그대로 재테크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상 이 해경은 전시때 써야 할 방독면 10개 중 7개가 내구 연한을 초과해 생화학전의 무방비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지난 5년 국민들은 해체와 부활이라는 수모를 겪은 해경을 조금은 안타까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국민들의 혈세로 그들은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거죠.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말 할만하죠. 뉴스조정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철도 노조 파업으로 KTX를 비롯한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으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미리 예매를 했다가 낭패를 본 승객도 많았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업을 알리는 전광판 안내문이 서울역 대기실에 걸렸습니다. 예매했던 열차편 일부가 사라졌고 낭패를 본 승객은 직원에게 거칠게 항의합니다. 차표가 없으면 차를 못 타잖아. 그죠? 이게 취소가 됐는데. 예. 발이 묶인 승객들은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불편하죠. 1시간 이상 더 소요되는 건데 시간이. 그래서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뭐 대책이 좀 빨리 해결되면 좋겠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예고된 이번 파업으로 KTX는 평소와 비교하면 10대 중 7대 정도만 운행됐고 특히 화물열차는 30%대까지 운행률이 떨어졌습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고객 불편이 현실화되자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파업이 시작한 지 1시간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3일간 한시 파업이지만 파업에 돌입한 이 시간 이후에도 노동조합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요구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경우 다음 달 중순 철도대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 노선을 운행 중인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다음 주 파업을 예고하고 준법투쟁에 돌입하면서 당분간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지금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이 SNS를 꽉 잡고 있지만 우리에겐 한때 싸이월드라는 국민의 SNS가 있었죠. 하지만 시대의 변화를 잊지 못하고 추락해온 이 싸이월드가 이제는 홈페이지 접속마저 끊겨 사용자들의 추억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싸이월드 홈페이지입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접속이 안 됩니다. 2000년대 초반 미니홈피 등 국내 대표 SNS로 인기를 끌었지만 해외 SNS에 급속히 밀리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다 급기야 홈페이지마저 먹통이 된 겁니다. 싸이월드는 한때 대중들의 투자를 받기도 하고 본인의 기록들, 본인의 기업들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삼성으로부터 50억 원의 투자도 유치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해당 인터넷 주소의 만료 기한은 다음 달 12일로 그때까지 소유권을 연장하지 않으면 영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싸이월드 본사는 사무실 입구에 통제구역이라는 표지만 붙은 채 텅 비어 있어 사실상 유령 회사나 다름없는 상태. 자칫 미니홈피에 사진 등을 남겨둔 사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나만의 일기장? 뭐 이런 느낌이라서 갑자기 없어지면은 옛날 기억 같은 거를 좀 잃어버리는 느낌이랄까? 네. 뭐랄까 기회를 정리를 할 만한 그런 기간과 기회를 두고 이렇게 없앴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사용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회사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수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머그샷입니다. 손잡이 달린 컵이요? 아닙니다. 머그샷입니다. 아, 그건 뭔가요? 네,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 머그샷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고유정 사건이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데요. 경찰이 고 씨의 신상 공개 결정을 얼마 전에 내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언론에 노출되는 상황마다 고 씨가 이른바 이 커튼 머리로 얼굴을 모두 가리면서 맞습니다. 신상 공개 조치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차라리 고 씨의 얼굴을 경찰이 미리 촬영해서 공개하는 머그샷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냐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같이 머그 하면은 이렇게 컵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머그샷이 정확히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머그샷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머그가 영어로 얼굴을 속되게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낯짝 정도로 해석이 될 텐데 그래서 머그샷 하면은 범인 얼굴을 찍은 사진을 뜻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빌 게이츠의 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거 어릴 때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된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참 해맑습니다. 네. 또 있죠. 그 옆에는 로맨틱 코미디의 이 대명사라고 불리는 휴 그랜트가 성매매 혐의를 받았을 때 공개된 머그샷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고유정 얼굴도 공개가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좀 시기를 논하기는 이른 부분이 이 얼마 전 경찰청에서 법무부에 이렇게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이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느냐에 대한 유권 해석을 맡겼는데요. 네. 오늘 알려지길 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강제 촬영은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네. 이 사실상 범죄자 본인 동의가 없다면 머그샷을 찍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럼 경찰은 머그샷이 아니라 CCTV에 자연스럽게 찍힌 모습이나 뭐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공개해도 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다시 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항상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또 가해자의 인권이 문제가 돼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유정 씨 같은 경우는 머리를 묶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이 경찰 수사 사건의 공소에 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범죄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이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경찰이 하면 안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머리를 묶도록 하거나 뭐 차에서 내릴 때 연예인 경찰이 고 씨의 머리를 쓸어 올린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공보 규칙을 위반하는 거라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뭐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일본차 저승사자입니다. 누가 저승사자죠? 누구일 것 같은데요. 이게 어이없게도 차량 번호판 얘기입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예, 지난달부터 이 차를 새로 뽑으면은 기존 7자리 번호판이 아니라 8자리 새 번호판이 붙고 있거든요. 네네. 이 차가 한두 달 안으로 뽑은 신차인지 아닌지 이 번호판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노제팬 운동이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한창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뽑은 렉서스 차량에 8자리 번호판이 붙어 있다면 아무래도 뒤통수가 뜨끈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다 보니 일본차 기피 현상이 더 심해
심해졌고 번호판이 저승사자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7월 이전에 문제가 됐던 7월 이전에 신청해서 이제 막 차를 받은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참 억울하겠습니다. 억울한 경우죠. 네, 우스갯소리로만 볼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일단 숫자로 좀 보여드리면요. 이 도요타, 렉서스, 혼다, 닛산 등 일본차 5개 브랜드 판매량은 7월에는 그래도 2,674대였습니다. 네. 8자리 번호판이 시행된 9월에는 1,103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7월 실적도 사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은 거의 20% 가까이 떨어진 건데 네. 또 여기서 9월에 반토막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 눈치 보여서 뒤통수가 따끈따끈해서 좀 피한다는 얘기인데 네. 실제적으로 뭐 물질적으로나 이런 피해를 보는 것도 있습니까? 이게 보배드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예, 중고차 사이트였죠. 사고 파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은 이 요즘 말로 우픈 에피소드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8자리 번호판을 단 일본 차를 찍어서 목격담이 올라오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또 정지선이나 신호 위반을 한 일본 차를 신고했다는 인증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앞자리 3자리인 일본 차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국민신문고에 직접 신고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건데도 이렇게 신고까지 한다 이거군요. 그렇죠. 또 어떤 일본 차 소유자는 이런 분위기가 신경 쓰였는지 이렇게 차 뒷유리에다가 일본 차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여놓는다고 하네요. 네, 차량 번호판 교체가 불러온 일종의 나비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본과 입장 조율이 잘 안 된 듯합니다. 잘 됐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짠 하고 과감하게 일본의 일왕직위식에 가도 되는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일본 특파원 출신의 이 총리는 일본 정재계와 친분이 깊은 지일파로 알려졌고 한일 경제전쟁 중에도 아베 총리 측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모레 방일단 명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 아베 총리와 회담 가능성도 있는 만큼 참석 폭을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긴박하기 때문에 총리께서 가셔가지고 이 해법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제안했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대일본 전문가로 협상력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이낙연 총리를 협상가로 파견해서 이해득실을 따져서는 현재 꽉 막혀있는 한일 관계 해법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일왕 즉위식을 앞두고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내부 결속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 규제 100일을 맞아 우리 기업과 정부가 열심히 대응한 덕에 무난하게 대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도 다음 달 초 한일의원연맹 총회 참석차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한일 경색 해소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웅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의 영예는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비 총리는 에티오피아와 20여 년간 국경 분쟁을 벌여온 이웃 에리트리아와의 종전을 주도하고 동아프리카 평화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핫식스 이정은 선수가 LPGA 올해 신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얼마 전 임성재 선수도 PGA 올해 신인에 올랐는데요. 이로써 사상 최초로 한국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남녀 신인상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정은을 올해의 신인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아직 대회가 5개 남았지만 신인왕 포인트 2위 길먼을 2배 이상 앞서 남은 결과에 관계없이 이정은의 수상이 확정됐습니다. 이정은은 LPGA 데뷔한 올해 최고 권위의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에서 우승하며 골프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20개 대회에 출전해 메딜 챔피언십 준우승 등 2위 입상 3번에 톱10 10번 진입 등 신인이라고 믿기 어려운 성적을 냈습니다. 상금과 올해의 선수 모두 2위에 세계 랭킹은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정은의 올해의 신인 확정으로 LPGA 신인상은 5년 연속 한국 선수의 차지가 됐습니다.
1998년 박세리가 테이프를 끊은 후 이정은이 13번째 한국인 수상자입니다. 한국 골프는 또 사상 첫 미국 프로골프 남녀 신인상 동반 수상이라는 겹경사도 맞았습니다. 임성재는 지난달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PGA 올해의 신인에 선정됐습니다. 한국 골프 전성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하루에도 기온 변화가 너무 커서 요즘 옷 입기도 어려우시죠? 오늘 서울은 한낮에 26.1도까지 올라 어제 낮보다 6도가량 높았습니다. 일교차는 그만큼 13도가량으로 큰 폭으로 벌어졌는데요. 이번 주말 동안도 맑은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내려오면서 일요일 아침에는 무척 쌀쌀해지겠습니다. 태풍 하기비스는 일본으로 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말 동안 이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해안과 제주를 따라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시작했는데요. 내일은 더욱 강한 바람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 동부 산간 지역으로는 등산객들도 많을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중부지방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제주 산지에서는 내일 아침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동풍의 영향으로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을색이 짙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현장의 사진입니다. 검은색 히잡과 니캅을 쓴 여인들이 사우디 축구장으로 줄지어 모여들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인데 이곳은 주로 축구 경기가 열리는 곳으로 사우디는 얼마 전부터 순차적으로 여성의 경기장 출입 금지 조치를 해제해왔죠. 비아랍권 가수 최초의 스타디움 공연이라고 하는데 우리 K-팝을 보며 사우디 여성들이 자유롭게 환호할 모습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